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세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핵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KYC를 완료시키는 데드라인이 오고 있다는 걸 팝업창이 이제 뜨고 있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 페리어드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KYC를 완전히 이제 3개월 내에 마쳐야 되고 6개월 내에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마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타이머를 설정해서 시간을 알려주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만일에 우리가 미스했을 때는 파일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 KYC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KYC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은 타이머가 멈춰 있을 때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염려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액션을 취하면 좋겠다 하고 그동안 걱정되어 왔던 그 미성년자 KYC 관련돼서는 이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KYC는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년월일만 치면은 18세 미만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곧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KYC 앱에 접근이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저희 댓글에도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체크리스트하고 KYC 앱이 연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메인넷 오픈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코아팀에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채굴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최고의 상속 자산은 저는 사실 상속할 만한 그런 자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또 최고의 상속 자산은 하고 나오는가 하고 좀 들여다봤는데 최고의 상속 자산은 넉넉하게 준비된 노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넉넉하게 준비된 노후 하면은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돈이고 일이고 관계고 건강 요 네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돈과 관련해서는 파이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 우리의 연금이다 생각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 싶고 이 돈과 일과 관계와 건강 요 네 가지가 넉넉하게 준비된 노후라고 하니까 뭐 젊은 분들은 먼 훗날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좀 더 나이가 60대 70대 들어가는 분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파이코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넉넉한 노후를 위해서 파이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 구글은 독점 기업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서 검색시장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구글이 상당히 그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소송에서 25년 전쯤 독점 소송에 있었던 것도 저는 이제 그 넷스케이프가 만들었던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하면서 독점했다고 했던 그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사의 그 독점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 더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 회사의 마인드는 계속 독점이고 오픈 소스를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업을 위해서는 오픈 소스를 받아들이는 뭐 이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철학, 이것도 저도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점으로 판결이 난 것을 이제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그래서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부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선택권 자체를 없애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독점 유지 위에 이제 브라우저 개발자라든가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의 반경제 거래, 아이폰의 기본 검색은 구글로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22년도에만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글 검색 기능을 독점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난 것만큼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을 텐데 구글이 정치 편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들끓는 거 아니냐. 지금도 사실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는 90%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줄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종교 인종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 트위터에 엄청난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에 인종차별과 관련 심한 댓글을 달았다고 경찰이 직접 와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영국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가두는 이런 곳이 됐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아예 페이스북을 사서 좀 더 좋은 걸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면서 yes or no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었는데 yes가 물론 많은데 no라는 사람도 있으면서 no라는 사람은 아니 페이스북을 그냥 죽게 놔두면 되지 왜 그걸 사서 살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페이스북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30년에는 UK 정부에 싫은 소리 했다고 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림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도 2030년에는 페이스북이 존재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30년에 페이스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이제 그 윙클보스의 아이디를 따가지고 만든 이후에 이런 기업 마인드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 않고, 저도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썼지만은 많은 정보들이 이제 누출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는 실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댓글 하나 달았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금방 경찰이 집으로 조사를 하고 오게 한다든가 이와 같은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우리 그 니콜라스 박사가 언급하기로 페이스북이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도 충분히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의 그 신원 증명을 거기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 X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리플과 관련된 얘기를 오랜만에 올렸는데 어떤 분은 이제 파이코인과 리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파이코인은 하지 말고 리플만 방송하면 어떠냐고 이런 표현을 썼던 분이 있는데, 저는 리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파이코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리플이 만들어낸 인프라를 소개함으로써 파이콘이 앞으로 가는 길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리플을 소개합니다. 라는 이제 포인트를 제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이 잘 되어 가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리플은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그동안 SC하고 소송 문제로 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도 안타까웠는데, 마치 이제 토레스 판사가 SC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억 달러의 벌금이었는데, 토레스 판사는 1억 2,500만 달러로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뭐 리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SC가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판결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부분을 갈 것이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이렇게 SC가 그 리플의 판결을 통해서 벌금을 2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과하다 싶었는데, 토레스 판사가 1억 2,500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고, 리플, 개인들에게 팔았던 리플은 정권이 아니다 하는 것들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XRP 레저 커뮤니티를 이제 9월 6일 날 도쿄에서 커뮤니티 데이 앤 나잇을 연다. 그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데이비드 스왈츠하고 뭐 모니카 롱 이렇게 리플 고위 임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일본의 유명 기관이라든가 최고의 XRPL 프로젝트까지 이제 참여해서 XRP 레저 커뮤니티가 한 지붕 아래에 모여서 컨텐츠와 네트워킹 등 데모 등을 선보이는 그런 날을 9월 6일 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이것도 9월 6일 날 하는 것도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확장을 위한 리플의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SC하고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의 이사회의 멤버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옛날 빌 클린턴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 경제 고문을 지내다가 이제 리플 이사회에 참석을 2015년도부터 이제 참석을 했는데, 2021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일단 들어가 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이 얘기는 이분이 이제 리플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리플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에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회 멤버로 있었던 그 진 스프링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고, 크립토의 친화적 기업가 마크 큐반, 억만장자라고 얘기하는 그 마크 큐반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가 싫으니까 자기는 미국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겠다 해서 미국 민주당 지지단체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양반이 했던 말은 이제 해리스는 미국을 디지털 자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을지, 해리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암호화폐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암호화폐계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단지 문제는 이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몇 개월 내에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블랙록하고 나스닥이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을 추가해서 신청서를 게재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ETF 옵션을 추가했는 것은 2025년도 뭐 4월 9일 날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저는 이게 옵션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옵션
만들어서 거래가 가능하게 거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옵션이 추가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SEC의 승인뿐만 아니고 CFTC와 통화감독청, OCC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와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암호화폐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으니까 정말 탈중앙화를 위한 암호화폐가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자본 권력의 힘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것이 이제 암호화폐계에 상당히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홍콩의 이제 목스뱅크라고 인터넷 은행인데, 이 목스은행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비트코인과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상반기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지원 검토 중이라고 이제 전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앱에서도 현물 ETF가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현물 비트코인 ETF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은행에서도 모바일 개발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도 이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할 것 아닌가. 이제는 이제 금융이,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기존 금융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배척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존 금융권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계가 기존 금융권하고 깊숙이 들어와서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저도 염려스럽긴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몇 개월의 여유가 있으니까 파이코인이 우리 미래 넉넉하게 준비된 노후를 만들어주는데 기여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 감사드리고, 그 KYC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곧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코아팀을 믿으면서 그 채굴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